이번 시간은 행정사 1차 민법이고요. 네, 민법 총칙 중에 법인 보도록 할게요. 법인. 올해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죠. 자, 법인은 나오면은 이제 불법행위 능력에 대한 요 조문이 제일 중요한 쟁점 조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대해서 법인, 그죠? 법인 중에 그 대표자죠, 대표이사. 네, 이사, 기타 대표자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 관련성, 그죠? 여우 직무 관련성 우리 판례 어떻게 해석한다? 외형상, 그죠? 자, 외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외형상 대표자의 그 직무 행위로서 인정되면 된다. 그래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게 불법행위 책임 756조와 달리, 그죠? 네. 뭐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의 어떤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친 부분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 책임이 있다.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출됩니다. 그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자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면할 수 없어요. 직무에 관하여는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지문 헷갈릴 수 있죠. 자,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게 지금 요 2항의 내용이죠. 지금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지 않더라도, 그죠? 네,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죠. 부담하지 않는다 하면 틀립니다. 연대 배상 책임이 있다 이고요. 요게 작년 2020 재작년이네요.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사단법인 갑의 대표자 을의 직무에 관한 불법 행위로 병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이에요. 그죠? 사단법인 갑. 그래서 대표자 을이 직무에 대해서 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때 을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했다. 이런 경우 을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무를 집행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한 경우 이러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포함된다. 그죠?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것이 판례 입장. 그 다음 갑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갑이 병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갑은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인은 성간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대표기관 개인에게 법인은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갑의 불법행위 책임은요. 을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이게 앞서 본 35조 내용이죠. 자,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달리 면책 규정이 없다.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면책되지 않는 거예요. 법인은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을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갑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관련된 지문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이런 경우라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보죠?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예, 이거는 결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우리 판례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하죠? 중대한 과실에 대한 해석 다음과 같다. 자, 상대방, 그죠?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 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었어. 그래서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여기 이 부분이 좀 특징이네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했다. 네, 거의 알고 있었다. 근데 그 거의 알고 있는 게 고의에 가까울 정도. 네, 이거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입장. 또 지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요 판례는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틀렸죠.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요 두 개의 지문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중대한 과실과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주의 의무를 결여한 거는 요 피해자로 주장하는, 그죠? 피해자죠? 상대방. 상대방이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그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거고, 요 두 번째 지문은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 즉 직무 법인의 대표자로서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자는 그 자가 직무에 관한 타인의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죠. 네, 요거는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이 되면, 그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암기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이거는 피해자 나왔어요. 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 위반한 경우는 요 피해자.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도 과실상의 법리는 적용됩니다. 요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62조, 63조, 64조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62조. 자, 이사의 대리인 선임 가능합니다. 이사도, 그죠? 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요 지문 보시면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의 하나여서만, 그죠?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요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게 작은 사례 지문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도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한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 사례 문제죠. 포괄 위임은 금지되는 거예요. 포괄 위임은 금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자체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자, 어느 사항에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가 선임한 대리인 자체는, 자, 이 대리인 자체는 법인의 기관이다. 법인의 기관이 아니죠. 법인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대리인이다. 법인의 대리인일 뿐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63조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 선임해야 된다. 임시이사 선임하는 사유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누구의 청구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비교해야 되는 게 64조죠. 특별대리인은 언제 선임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된다. 다시요.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런 경우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요거 63조와 구별해야 된다. 임시이사 64조를 주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뭐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이사가 임무 해태한 경우에도 법인에 대해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감사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틀린 지문. 자, 감사를 두어야 한다. 틀린 지문.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둘 수 있다. 이런 것들. 기출 이렇게 나와요. 자,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의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죠.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된다.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임시이사는요.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틀렸다. 틀렸어요. 네.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고 말씀드렸죠. 이사가 그의 권한으로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닙니다. 법인의 대리인일 뿐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요런 지문으로 나왔어요. 요런 문제로 작년에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쟁점들이 많습니다. 알아야 될 쟁점들이. 자, 갑 법인의 대표이사 을은요. 자, 대표자로서 모든 권한을 병에게 포괄적 위임했어요. 가능합니까? 네. 일단 여기에서 이거 그죠? 63조 위반이네요. 자, 62조. 자, 이사는 대리하게 할 수 있으나 포괄 위임 금지된다고 말씀드렸죠?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해서만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죠? 포괄 위임이 아닙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놓고 포괄 위임했다. 안 돼요. 네,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어쨌든 자, 지문 계속 보면요. 병이 실질적으로 갑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실상 대표자 뭐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외형상 직무 행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인정된다. 그래서 그 사무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은 사실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억지문. 갑의 사무에 관한 병의 대행행위는 자, 병의 대행행위는 갑에게 효력을 당연히 미칩니까? 미치지 않겠죠. 포괄위임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포괄위임 자체가 포괄적으로 그 재반 업무 처리에 대해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민법 62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갑 법인이죠? 갑 법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효력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 왜? 62조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니은 2번 틀리고 5번 틀리고요. 자, 니은 병이 외관상 직무 행위로 인하여 정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 병 자체의 직무 관련성 인정되기 때문에 갑은 법인이죠. 이때 법인 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이거는 756조와 달리 법인의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은 병이 외형상 직무 관련성만 인정된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5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자, 1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3번 되겠죠? 자, 디귿. 만약 갑이 비법인 사단이라면 을은요.
갑의 사무 중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도 병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62조에 반하는 내용이다. 정관에서 대리를 금지한 사항 처리에 대해서 포괄 위임할 수 없죠. 이건 상식적으로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판례는 바로 요 판례죠. 2011년 2008-15438 판례. 그래서 요 처음 지문이 그거예요. 자, 형광펜 친 부분만 보면 되겠죠? 자, 62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반 업무 처리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법인 사단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고 35조 1항에 대해서 자, 어떻게 봅니까?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한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 방법, 대내적, 대외적 명칭을 비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 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등등등을 고려한다입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지문 하나만 더 볼게요.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법인에서 56조요. 요게 또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의 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56조는 기억해야 된다. 네, 상속할 수 없는데 이거는 그 성격 자체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3번 질문 바로 보실게요.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정관의 정함이 있는 경우 상속될 수 있다. 해서 이게 옳은 질문입니다. 왜?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속도 가능하다. 물론 규정상 56조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봐야 될 지문 중에 하나가 요 4번 질문 한번 볼까요? 사단법인이 정관의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 질문은 우리 판례 입장 잘 정리해야 됩니다. 법인의 정관에 그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때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선하게 묻지도 않고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5번 지문 이사 전원의 의결에 대해서 자녀 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사단법인의 정관 규정은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으로 본다?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해서 자녀 재산 처분하도록 한 재단법인의 정관 규정 자체는 성질상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소위 청산인의 대표권 제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인 요 관련해서 요 지문 몇 개 더 봐야겠네요. 법인의 사무집행 관련해서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맞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대표권이요.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사단법인은 총의 의결에 의한다.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죠? 근데 요거죠? 60조.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까지요.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나온 지문이죠?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하여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중대 의무 위반이 있다면 그죠? 의무 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해임할 수 있죠. 요즘은 틀린 지문이다.
자, 그다음 지문 또 몇 개 살펴볼까요? 자, 법인이 51조 그 사무소를 이전한 때 구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요 기억해야 돼. 3주. 구소재지에는 3주간 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법인의 등기사항 한번 보시면 되겠죠. 목적, 명칭 등등. 이사의 대표권 제한할 때 그 제한 사유도 등기사항이다. 그죠? 자산 총액, 그다음에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 정한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까지요. 자, 법인이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 관할구역 외에 주사무소를 이전한다면 3주죠, 3주. 요거는 옳은 지문으로 나왔고요. 자, 법인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 해임할 수 없다. 이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요, 법인의 정관에 이사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 하나 더 볼까요? 중요한 판례가 하나 더 있네요.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과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표명됐다면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것도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볼게요. 어느 시점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죠?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 효력이 없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고 끝나고 싶은데 끝날 조문 하나 더 볼까요? 75조. 총회 결의는 자,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다. 그 다음에 36조, 37조, 그 다음에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쫓아서 설립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관 변경 가능한지, 요것도 42조예요. 사단법인의 정관, 요거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그죠?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관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고요.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효력 요건이에요.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정관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죠. 그 다음에 자, 정관 변경의 허가만 있으면 돼요. 그죠? 뭐 등기사항 이거 아닙니다. 등기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에요. 허가가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변경 내용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허가를 받지 않은 효력 요건. 그러니까 주무관청의 허가 자체는 효력 요건이다. 즉 대항 요건은요. 자, 대항 요건 자체는 등기가 있어야겠죠. 변경 내용이 등기 사항이라면 등기 자체는 대항 요건입니다.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 요거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은요. 변경 방법을 정관이 정한 때 하나를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재단법인 목적 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46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서 설립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자체에 대한 정관, 사단법인 정관 자체는요, 사단법인 본질에 반한 정관 변경 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회의 정권사항이다. 그래서 총회 자체에 그 결의가 없다면 그 정관 변경 자체는 무효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 지문 정관의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해야 정관 변경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효력 발생 요건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한다는 거. 정관 변경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지 않아서 기재하는 정관은 정관 효력이 없다. 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는 정한 때 기재하면 되지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으로서는 유효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의외로 헷갈려요. 요거 세무사 기출.
그 다음에 정관 변경. 요 밑줄 친 부분 보면 되겠죠? 종중 회칙상 종중 재산은 종중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처분할 수 있음에도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나 이사의 위임 결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종중 회칙의 변경 없이 종중 회장이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임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이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종중 재산의 처분 결의를 결의한 후 종중 재산 처분했다. 그 종중 재산 처분 행위는 무효다. 자, 2번 지문 사실관계고 1번 같이 보셔야겠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한다. 그래서 관리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정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되고 종중 규약이 없으면 총회 결의에 의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다. 요 판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단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안의 동일성 판단 기준. 그 구성원의 사원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그죠? 구성원 사람 보고 구성원인 사원이 동일한지에 따라서 결정됨이 원칙인데 다만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라면 구성원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동일성은 유지된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요 유효 슬라이드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